가난한 목수 김진우는 사랑하는 여자 박유라의 손을 잡고 그녀의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고 오늘 밤 그녀의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받을 참이었다. 유라는 그런 그의 마음을 알기에 불안하면서도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았다. 최고급 호텔의 호화로운 프라이빗 룸. SY그룹의 실세인 박만호 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우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진우의 낡은 정장과 거친 손을 훑으며 노골적으로 그의 가치를 돈으로 측정하고 있었다. 어색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진우는 떨리는 진심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아닌 그가 직접 희귀한 나무를 깎아 만든 작고 소박한 보석이 박힌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의 기술과 그의 진심이 담긴 증표였다. 하지만 박만호 회장은 그가 말을 끝내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잔인하고 모욕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이걸로 감히 내 딸에게 청혼하겠다고 목수 따위가. 그는 진우의 가난과 직업 그리고 옷차림을 비웃으며 잔인한 언어 폭력을 퍼부었다. 그는 진우를 돈이나 노리고 접근한 쓰레기 취급을 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잔인한 행동을 했다. 그는 진우의 손에서 반지 상자를 빼앗았다. 그리고는 그 아름다운 수제 반지를 경멸스럽게 쳐다보더니 근처의 얼음통에 던져버렸다. 내 딸의 손가락은 이런 나무 조각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낄 자리다. 알아들어.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무력했다.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평온했지만 그의 눈에서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박만호 회장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잠시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유라의 어머니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위엄을 지킨 채 조용히 그 방을 걸어 나왔다. 호화로운 호텔을 걸어 나와 차가운 밤거리 위에 선 진우. 굴욕감은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지만 동시에 그것은 기폭제가 되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몇 년간 한 번도 걸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접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숨어 지내던 시간은 끝났다. 관찰의 시간도 끝났다. 가난한 목수는 이제 사라지고 SY그룹의 진짜 주인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가 방금 겪은 굴욕은 박만호의 제국을 불태울 불꽃이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SY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박만호 회장은 거만하고 절대적인 권위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연결된 거대한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바로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극적인 소음과 함께 열렸다. 이것은 명백한 프로토콜 위반이었다. 모든 임원들이 충격에 빠져 문 쪽을 쳐다보았다. 나이 들고 위험 있어 보이는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고인이 된 선대 회장의 가장 충직한 변호사이자 유언 집행인이었던 김 변호사였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한 젊은 남자가 들어섰다. 김진우였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목수가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어둡고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자세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의 표정은 차갑고 읽을 수 없었다. 그의 변신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을 압도했다. 박만호는 이 방해에 분노했다. 김 변호사,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오? 그리고 저놈이 왜 여기에? 그는 어젯밤에 그 청년을 알아보고 경멸감에 휩싸였다. 김 변호사는 그를 무시하고 이사회 전체를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엄청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고인이 되신 선대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공식적이고 봉인된 마지막 유언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모두가 알고 있던 유언장이 아닌 숨겨져 있던 새로운 것이었다. 변호사는 그 핵심 조항들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유언장에는 선대 회장이 자신의 처남가족 박만호의 탐욕에 대해 실망했던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그리고 부패한 가족들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세상에 숨겨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마침내 폭탄과도 같은 마지막 조항. 나 SY그룹의 회장은 나의 모든 회사 지분과 회장직을 나의 유일하고 진정한 상속자인 나의 아들 김진우에게 물려준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술렁였다. 이것은 거대한 기업 지진이었다. 박만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충격, 불신, 분노, 그리고 공포가 그의 얼굴 위에서 뒤섞였다. 그가 어젯밤 쓰레기 취급하며 쫓아냈던 바로 그 남자가 이제 자신의 주인이자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된 것이다. 이 지독한 아이러니. 거짓말이야. 저건 위조된 거야. 저런 놈이 내 모든 것을 그는 변호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진우는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마침내 소란이 조금 잦아들자 그는 천천히 테이블의 상석 회장의 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박만호는 여전히 분노에 떨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진우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어떤 모욕적인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단순하고 차가우며 지독히도 파괴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내 자리에서 비키시죠, 박 이사님. 그는 자신의 말로 회장이었던 그를 이사로 강등시켜 버렸다. 패배하고 굴욕감에 휩싸인 박만호는 회장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김진우는 자신의 정당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충격에 빠진 이사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숨겨진 상속자가 돌아왔다. 어젯밤의 가난한 목수는 이제 제국의 왕이 되었다. 그의 첫 번째 전투는 승리했지만 그는 박만호와 그의 네트워크를 상대로 한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력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산산조각이 났다. 김진우가 SY그룹 회장으로서 맞는 첫날 그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는 낡은 작업복 대신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정장을 입었고 톱밥 냄새 대신 값비싼 가죽과 서류 냄새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화려함이 보이지 않는 적들로 가득 찬 전쟁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주재한 첫 번째 임원회의의 공기는 팽팽하고 적대적이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박만호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의를 차렸지만 그들의 눈빛과 몸짓에서는 근본 없는 침입자를 향한 경멸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이사회의 막강한 이사이자 회사 운영에 깊숙이 뿌리내린 박만호의 방역은 즉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통해 회사 안팎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새 회장은 무식한 목수 출신이다. 그는 경영 경험이 전무하여 회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선대 회장의 변호사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일 뿐이다. 이 소문들은 진우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조직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진우가 회장으로서 내리는 첫 번째 결정들은 교묘한 방해에 부딪혔다. 그가 박만호의 부패한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를 중단시키려 하거나 내부 감사를 지시할 때마다 박만호의 사람들은 관료주의적인 절차를 핑계로 시간을 끌거나 데이터가 분실되었다고 보고했으며 그의 지시를 오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그의 리더십에 흠집을 냈다.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에 박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박만호는 피해자인 척하며
진우가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은 잔인한 침략자라고 그녀를 세뇌시키려 했다. 그는 딸에게 진우와 헤어지고 자신이 권력을 되찾는 것을 도우라고 압박했다. 유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친절한 목수 김진우와 지금 회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차가운 남자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그녀는 회사를 찾아가 이 새로운 권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를 보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진우 씨, 이게 정말 당신이 원하던 거예요, 우리 아빠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 하지만 진우는 이 모든 도전에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맞섰다. 그는 회의에서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관찰하고 학습했으며 누가 박만호의 사람인지 그리고 누가 흔들리고 있는지를 파악했다. 그는 이 사회라는 박만호의 운동장에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박만호의 권력 기반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무기, 그의 부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약점 외부인이었다는 시간, 이 사실은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낡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눈으로 회사를 볼 수 있었다. 늦은 밤 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SY그룹의 거대한 조직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회사를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적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비밀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박만호가 직접 관리했던 모든 개발 프로젝트의 재무 기록과 원본 서류들이었다. 그는 선대 회장에 충직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박만호 이사가 지난 5년간 결제한 모든 프로젝트의 원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전쟁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인수의 충격은 끝났다. 전선은 그어졌다. 진우는 이제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진우와 김 변호사는 선대 회장이 남긴 비밀 공간을 그들의 전쟁 상황실로 사용했다. 그들은 박만호 이사가 지난 5년간 결제한 모든 프로젝트의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생리에 익숙하지 않은 외부인이었던 진우의 시각은 오히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교묘한 비리의 흔적들을 발견해내기 시작했다. 패턴은 동일했다. 몇몇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 특정 자재들이 제대로 된 입찰 과정도 없이 태산 자재라는 낯선 중소기업에서 부풀려진 가격으로 납품되고 있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태산 자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 그는 외부에서 생활하며 익혔던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태산 자재로 흘러 들어간 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결국 박만호와 그의 측근들의 해외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거대하고 체계적인 부패의 네트워크였다. 그들은 값비싼 자재를 쓰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로는 값싼 저급 자재를 사용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다. 진우는 이제 깨달았다. 박만호가 그토록 회장 자리를 원했던 이유는 단순히 권력욕 때문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을 덮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회장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한편 박유라는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언론과 회사 내부의 소문은 모두 진우를 무능한 파괴자로 묘사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박만호는 피해자인 척하며 진우의 잘못된 결정들 때문에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는 조작된 서류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네가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유라야. 그놈에게서 정보를 빼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유라는 진우를 찾아갔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사람들이 당신이 회사를 망치고 있다고들 해요. 아빠가 보여준 서류에는 이게 다 사실인가요? 진우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 아버지의 범죄가 담긴 진짜 증거를 보여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세계를 파괴하는 일일 테니까. 하지만 침묵한다면 그는 그녀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터였다. 그는 선택을 했다. 그는 범죄의 장부를 보여주는 대신 그녀의 아버지가 지었던 한 건물의 안전진단 보고서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는 이것이 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유라 씨, 나는 당신 아버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오. 나는 이 회사와 이 회사가 만든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거요. 당신의 아버지가 위험한 실수를 하고 있어. 유라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녀의 눈앞에는 그녀가 부인할 수 없는 차가운 공학 데이터가 놓여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채 진우의 사무실을 떠났다. 진우는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들의 관계가 이제 칼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시 자신의 조사로 돌아왔다. 그는 이제 무엇 부패를 찾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박만호가 마지막 발악으로 회사를 그리고 모든 사람을 파괴하기 전에 그를 공개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부인할 수 없는 스모킹건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조사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개인적 그리고 기업의 판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져만 가고 있었다. 박만호는 자신이 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딸 유라는 이제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그는 김진우의 조사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수비적인 전략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모든 것을 건 마지막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부패한 임원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도박을 공개했다. SY그룹은 회사의 명운을 건 유럽의 한 기술, 대기업과의 거대한 국제계약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었다. 이 계약은 회장으로서 진우의 첫 번째 주요 프로젝트였고 회사를 안정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것이었다. 박만호의 계획은 바로 이 계약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는 재무부에 자신의 신복을 시켜 SY그룹이 재정적으로 훨씬 더 불안정하게 보이는 완벽하게 조작된 재무보고서를 만들게 했다. 그는 이 가짜 보고서를 최종 계약 서명식 몇 시간 전에 익명으로 유럽 파트너 측에 유출시킬 계획이었다. 또한 만약을 대비해 생중계되는 서명식 도중에 SY그룹의 시스템이 불안정한 것처럼 보이는 기술적 결함을 일으킬 계획도 세워두었다. 그의 목표는 유럽 파트너들이 공개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 뉴스는 SY그룹의 주가를 재앙 수준으로 폭락시킬 터였다. 그러면 박만호와 그의 동맹들은 자신들의 해외 비자금을 이용하여 휴지 조각이 된 회사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무능한 새 회장 김진우로부터 경영권을 빼앗아 올 계획이었다. 한편 진우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전략적인 사고는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박만호와 그의 측근들이 이 중요한 계약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조용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김 변호사에게 털어놓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이 유럽 측에 제출할 재무 데이터에 대한 비밀리에 독립적인 재감사를 시작했다. 그 시각 박유라는 인생의 가장 큰 기로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박만호가 그녀에게 작은 데이터 드라이브 하나를 건넸다. 그는 그것이 진우의 경영 실책에 대한 증거라며 회의 직전에 특정 이색에 전달해달라고 애원했다. 회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과 함께. 사실 그 드라이브 안에는 그가 유출시키려던 바로 그 조작된 재무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마지막 무기를 전달할 줄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유라는 고뇌에 휩싸였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을 것인가?
아니면 진우가 심어준 의심의 씨앗을 믿을 것인가? 그녀는 선택을 했다. 그녀는 이사에게 가지 않았다. 그녀는 중요한 서명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진우의 사무실로 곧장 향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버지가 건네준 데이터 드라이브를 내밀었다. 아버지가 이걸 이사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진우 씨, 대체 뭐가 진실이에요? 진우는 그 드라이브를 건네받았다. 그는 이것이 박만호의 무기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자신을 선택해준 유라를 보며 깊은 책임감과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그 안에 조작된 보고서들을 확인했다. 그는 이제 적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이것을 막는 것을 넘어 이 덫을 놓은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공개적인 결전의 무대가 이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SY그룹의 국제 파트너십 체결식. 행사장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고 수많은 언론과 투자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박만호는 걱정스러운 선임 이사를 연기하며 자신의 계획이 펼쳐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진우는 유능한 새 회장의 모습으로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게 유럽 파트너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박만호가 미세한 신호를 보내자 그의 신복이 움직였다. 조작된 재무 데이터가 익명으로 한 특종 전문 기자와 유럽 대표단의 태블릿 PC로 동시에 전송되었다. 회의장에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다. 유럽 측 대표의 얼굴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어둡게 변해갔다. 그는 불신과 혼란이 가득한 눈으로 진우를 쳐다보았다. 계약은 파기 직전의 위기에 놓였다. 바로 그때 진우가 움직였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몇몇 분들께서 저희 SY그룹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내부 자료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의 신회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진우는 방금 유출된 가짜 재무 보고서와 실제 회계 감사 보고서를 나란히 띄웠다. 그는 회사를 의도적으로 불안정하게 보이도록 조작된 숫자들을 침착하게 하나하나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이 조작된 데이터가 담긴 드라이브를 박만호 이사의 딸이 직접 자신에게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이 사보타주 시도를 박만호의 더 거대한 부패의 역사와 연결시켰다. 그는 선대 회장의 비밀 장부에 담겨있던 증거들, 유령 회사 횡령 계획, 그리고 과거 건설 프로젝트의 자재 비리 보고서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 세상에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선대 회장을 죽음으로 이끈 사고와 이 모든 부패의 연결고리를 제시했다. 15년간 숨겨져 있던 거대한 음모의 전체 그림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그리고 곧이어 거대한 소란에 휩싸였다. 국제 파트너들은 경멸의 눈으로 박만호를 쳐다보았다. 완벽하게 궁지에 몰린 박만호는 이성을 잃고 모든 것이 거짓이며 사생아인 진우가 꾸며낸 조작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저놈이. 내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조작한 거라고.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압도적이었다. 그와 결탁했던 이사들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바로 그때 진우의 증거를 바탕으로 미리 영장을 발부받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체결식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박만호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방송 앞에서 수갑을 차게 되었다. 그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그의 거짓과 탐욕의 제국은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진우는 무대 위에서 끌려나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눈에는 파괴된 가족에 대한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의 시선이 객석의 유라와 마주쳤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아버지의 몰락에 대한 슬픔과 길고 고통스러웠던 거짓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말없이 그들이 함께 걸어온 힘든 길에 대한 이해를 나누었다. 그때 국제 파트너 측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계약은 그리고 회사는 구해졌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몇 달 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SY 게이트는 박만호 이사와 그의 부패한 세력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막을 내렸다. 김진우의 리더십 아래 SY그룹은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을 거쳐 투명성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숨겨진 상속자나 목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청렴함으로 재계에서 존경받는 비록 조금은 비전형적이지만 강력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박유라 역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죄가 남긴 공개적인 굴욕과 가문의 몰락을 조용한 위엄으로 감당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가운 진실과 마주하고 그것을 이겨낸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다. 진우는 그녀가 치유될 수 있도록 그동안 존중의 거리를 지켜주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진우는 유라를 만났다. 호화로운 레스토랑이나 차가운 사무실이 아닌 평화로운 한강의 강변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긴장감이나 비밀이 없었다. 조용하고 솔직하며 희망적인 공기만이 흐르고 있었다. 진우는 반지를 꺼내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굴욕적인 청혼의 기억을 존중했다. 그는 그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새롭고 진실한 제안을 했다. 유라 씨, 우리 이제 거짓말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청혼이 아니었다. 그들이 함께 공유하게 된 진실 위에서 진짜 관계, 진짜 파트너십을 시작하자는 제안이었다. 유라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다. 그의 힘과 청렴함 그리고 자신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그녀는 눈물 어린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우 씨. 두 사람은 한강의 강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가난한 목수는 자신의 왕좌를 되찾고 제국을 개혁했다. 온실 속의 딸은 진실 속에서 강인함을 찾았다. 거짓으로 시작되고 잔인한 굴욕으로 산산조각 났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정직이라는 가장 단단한 토대 위에서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